자, 이익설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 고전학파 시대의 이익설이 어땠나 보죠. 이익설은 고전학파 시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리적 체계를 구축해서 시장경제의 자율화에 됩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국부론의 조세 원칙의 첫 부분에서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조세. 자, 이게 이익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가의 보호하에 획득하는 수입에 비례하는 조세. 이렇게 국가의 편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가의 편익을 받기 때문에 그 편익에 비례해서 내는 조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소득에 대한 분등과세, 국가의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므로 면세 특권을 부정하는 과세의 보편성을 도출해서 소득을 편익의 지표로 취급했다. 소득에 대한 균등과세, 아담 스미스가 보는. 그 다음에 19세기 말의 이익설, 교환설, 아까 교환세라고 그랬잖아요. 교환설 얘기했죠. 교환설도 일종의 이익설의 일정이에요. 내는 세금과 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이 교환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교환 현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정부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얘기하는 거죠. 조세 지급, 납세자가 내는 세금 이거를 교환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런 거고. 근대 이익설, 최근 경제 위기 및 공평의 차원에서 조세부가 근거학설로서 이익설을 강조하는데 각종의 수익자 부담 부분과 목적세 이런 것들은 이익설의 근거를 두는 거죠.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익설의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목적세도 마찬가지고 이익설을 근거로 정부에 의한 민간 부분의 부담 요구는 능력설을 근거로 하는 조세를 보완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능력설이 주입니다. 이 당시 고전학파 시대에는 이익설이 주된 거였지만 현대에는 능력설이 주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설만 가지고도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익설이 능력설을 보완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로 그 역할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익설이요. 이익설의 장점을 보죠. 첫째, 이익설은 시장경제 원리를 원용한 조세 부과 방식에 해당된다.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다. 그죠?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니까 뭐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응? 시비 걸 일이 없어. 둘째, 이익설은 원칙적으로 비례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서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과세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선택의 왜곡이 없고 자원배분의 교란이 없어서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효율적인 과세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첫째, 편익을 얻는 자에게만 납세를 요구하므로 조세의 기본적 특징은 강제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아까 우리가 조세의 특징 중에 강제성, 무보상성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이익설 가지고는. 그죠? 현실의 조세가 공공서비스 편익 요구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로부터 편익을 얻은 자들의 편익만큼만 부담한다.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외부성을 초래할 경우 외부성에 해당하는 편익은 그 수혜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런 단점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익설을 근거로 할 때는 경제 안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이 곤란하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적 지출의 행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제 안정정책,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이런 거를 이익설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이익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중과세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는데 개인 단계에서 배당 소득세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이 설명이 어렵다 이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익설의 유형을 보죠. 이익설의 유형. 아까 교환설, 보험료설, 가격설, 가격설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나요? 교환설, 보험료설 설명했죠. 가격설. 자, 가격설도 일종의 이익설이에요. 조세는 납세자의 개인적 평가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로부터 얻은 혜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가 또는 자발적 지불이다. 조세 부담은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조세는 시장 경제에서의 재화 가격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조세 납부는 자발적인 지불의 행위이므로 납세 의무의 절대성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익설의 유형으로 교환설, 보험료설, 가격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가격설은 신이익설, 자발적 교환설, 근대적 이익설 표현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설을 보죠. 능력설. 이렇게 이익설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건 능력설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설. 유기체주의적 국가 간의 입각에서 조세 근거에 관한 의무설의 기초를 두고 국가가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인 국민이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즉 담세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는 학설이다. 유기체주의적인 국가가 아니죠. 유기체주의적인 국가가 아닌 뭘까요? 그냥 우리처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잖아요. 그 사람이지 마치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래. 국가가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유기체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능력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주의적으로 국가가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국민들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뭐에 따라서? 지불 능력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죠. 지불 능력, 즉 담세력, 그는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게 능력설이다. 현대적 조세는 거의 대부분이 능력설에 의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설을 보완해 주는 게 뭐다? 이익설이다. 현대 와서는 이렇게 변천됐죠. 그러면 이 능력설이 객관적 능력설이 있고 주관적 능력설이 있어요. 객관적 능력설, 이게 의무설이라고 그러고 주관적 능력설, 이걸 희생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객관적 능력설, 객관적인 지불 능력의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을 배분할 때 공평하다. 객관적 지불 능력의 크기, 이게 소득이죠. 소득, 자유소득.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얼마 받는다. 그럼 이런 게 소득이잖아요. 그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객관적 능력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주관적 능력설. 이건 희생설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적 지위를 주관적 효용을 기준으로 파악해서 조세 부담을 배분할 때 공평과세가 달성된다. 이 주관적 능력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의 공평성과 담세력의 척도, 이런 거는 앞에서 봤고요. 자, 객관적 능력설이 먼저 있네요. 객관적 능력설. 자, 객관적 능력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지불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즉 자유소득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할 때 공평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자유소득은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이 자유소득이다. 그래서 이건 곧 무슨 얘기를 했나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최저생계비에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자유소득이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자유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과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객관적 능력설이죠. 왜? 이 소득은 객관적 가치잖아요. 그죠?
소득은 금액으로, 금전으로 표시된 거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객관적 능력서를 한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 능력서. 주관적 능력서는 납세자의 경제적 지위를 주관적인 효용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중과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경과한다는 논리다. 중과는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얘기고 경과는 가벼울 경제하잖아요. 세금을 가볍게 부과한다는 그런 얘기죠. 소득 수준이 높으면 효용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효용 수준도 높다. 효용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능력도 높다. 그러면은 세금 많이 내라. 이게 주관적 능력서다. 이 주관적 능력서를 희생설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개인이 납세로 인하여서 상실되는 희생을 균등하게 한다. 자, 이걸 이제 봅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가장 잘 먹힌 데가 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맛있으면 막 먹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까지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마찬가지 원리죠. 응? 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100만 원 냈어. 그러면 뭐요? 400만 원이 뭐죠?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 이거는 소득 금액, 세금, 소득세.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죠. 자, 이 사람은 세금 100만 원, 500만 원 수입이니까 세금 100만 원 내. 그러면 이 소득세 100만 원은 뭐요? 상실되는 희생이잖아요. 이 납세자 A라는 납세자의 상실되는 희생이야. 그죠? 상실되는 희생이고 희생에 대한 대가가 세금 정부에 100만 원 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500만 원 벌은 사람은 100만 원 세금을 내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실되는 희생은 100만 원이야.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소득 금액이 1억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많이 있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1억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세금을 3천만 원 냈어. 3천만 원 냈어. 그러면은 7천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야. 가처분 소득이야. 자, 그러면 이게 B라는 사람이야. 이 B라는 사람의 상실하는 희생은 3천만 원이야. A라는 사람이 상실하는 희생은 3천만 원이야. 그러면 효용으로 따져가지고 이 두 사람의 개인적 효용으로 따져가지고 소득에 비해서 상실되는 희생이 여기는 몇 퍼센트요? 500만 원에 그러니까 여기는 20%래. 상실되는 희생이 20%죠. 여기는 30%네. 개인적으로 따져서. 그러면 여기는 20%고 여기는 30%.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아까 객관설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야.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30% 냈고 여기는 20% 냈으니까. 이건 객관설에 의한 자유소득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희생설이잖아요. 그럼 주관적 희생, 이 사람이 내는 20%의 세금이 이 사람이 내는 희생의 가치하고 이 사람이 내는 희생의 가치하고 객관적으로는 30%지만 같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을까라고. 심리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같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1억 못 벌어. 그러나 500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이지만 나의 상실되는 가치, 이 사람은 1억 한 달에 1억을 버는 이 사람이 상실되는 가치, 이것을 갖게 해주는 그 뭔가가 있을 거라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이 20%고 이 사람이 내는 세금 30%. 이거는 객관적 가치야. 객관세에 의한 객관적 가치죠. 이거는 자유소득이지. 이건 자유소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관적 가치는 이 사람이 내는 20%의 이 세금하고 이 사람이 내는 30%의 세율하고 어떤 주관적 가치가 같게 해주는 뭐가 있을까라고. 그게 희생세야. 같게 해주는 거지. 희생을 동등하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내는 100만 원의 세금의 희생과 이 사람이 내는 3천만 원의 세금의 희생을 동등하게 해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절대적 측면, 상대적 측면, 그리고 뭐지? 뭐 또 하나 있어요. 이따 나올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객관설, 주관설, 주관설 중에 희생설. 이게 희생설이거든요. 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계 유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개인이 납세로 인해서 상실세는 희생을 균등하게 해준다. 이 사람은 100만 원 내고 이 사람 3천만 원 냈지만 이 사람의 희생과 이 사람의 희생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공평과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선일 것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 지금 여기서는 100만 원 내고 여기는 3천만 원 냈어. 근데 이 희생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다? 희생설이다. 그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조세를 납부하면 소득이 줄어든다. 그럼 주관적 효용도 줄어든다. 조세 부담에 따른 희생이 균등하게 해준다. 그랬을 때 공평과세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전에 수직적 공평을 보죠. 자, 이건 수직적 공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평적 공평은 아무래도 공평을 만들 수가 없지. 이 사람 100만 원, 이 사람 500만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이 사람 1억 버는데 어떻게 수평적 공평을 만들겠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수직적 공평은 이런다 이게. 과세 소득 금액이 세대 간에 상이하면 다른 금액의 조세를 지급한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과세 전 소득 수준이 상이하면 효용 수준도 상이하다. 과세 후에 세액을 차등하게 부과하고 주관적 효용의 감소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희생세라는 거예요. 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와 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 간에 공평한 조세 부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문제죠. 세율 구조는 누진 과세 형태를 친다. 그래서 누진세가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누진 구조는 공평성 측면만 고려하고 효율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 거다. 공평성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철학적 토대는 공리주의 사상이다. 공리주의 사상. 경제학적 측면은 기술적 효용 이론, 한계 효용 이론을 토대로 하고 대표적인 학자는 제임스 밀, 에치워스, 피우 등이 주장하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대 와서. 자, 뒤에 가서 이제 이 희생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희생, 그죠? 자료를 잘 보자면 잘 기억이 안 나죠. 절대적 희생설, 상대적 희생설. 또 뭐 하나가 있어. 그건 나중에 조세 이론에 나오나 여기 뒤에 나오나 모르겠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자,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 이거는 뭐냐면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 세금을 자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정부가 242조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면 사회 구성원인 국민들이 242조 원의 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관련된 원칙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2023년에 400조다. 400조를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정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호주머니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거지. 누구 호주머니에서 정부의 400조에 들어가게 했을 때 조세 부담의 배분에서 조세 부담의 배분의 공평성이 달성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그게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그 원칙이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입니다. 아까 이익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편익 원칙은 뭐냐? 편익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편익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부의 혜택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면 공평하다 이런 얘기야. 공평성이 달성됐다. 이게 편익 원칙이야. 그러면 올해 400조라는 세금을 내는데 나는 편익 원칙에서 세금을 내면 내가 정부에서 받은 혜택만큼만 국방의 혜택, 뭐 외교 혜택, 치안의 혜택 이 편익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게 편익 원칙이야. 근데 능력 원칙이 뭐냐? 편익하고 아무 상관없어. 400조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뭐죠? 너는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경제적 능력이 이만큼 크니까 누진과세에 의해서 세금을 이만큼 내라. 이거야 이게. 이게 능력 원칙이야. 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게 능력 원칙이야. 이게 능력설은 능력 원칙, 이익설은 이익 원칙. 자, 이익설은 뭐 편익 원칙, 능력설은 능력 원칙.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이게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부담을 공평하게 해줄 것이냐? 이에 관련된 원칙이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이다. 자, 공평한 조세 부담의 배분은 납세자들 간의 적절한 조세 부담을 배분했을 때 공평한 조세 부담 배분이 달성된다. 조세 수입은 조세 수입을 통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정부가 정부 지출하게 되면 그거로 공공재를 생산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이런 거죠. 공평한 조세 부담 배분은 복지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한 조세 부담률이나 동일한 조세 규모일지라도 그 조세 부담의 배분에 따라서 사회의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조세 부담 배분의 원칙은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이익설에 대응되는 거고 능력 원칙은 능력설에 대응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먼저 편익 원칙. 편익 원칙. 납세자들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만 조세 부담을 한다. 한번 설명했던 것들이죠. 시장 경제의 교환 메커니즘을 공공 부분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조세 부담의 배분 원칙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로부터 혜택을 전혀 수혜받지 않은 국민은 조세 부담에 의무가 없다. 특징: 납세자는 그가 얻은 혜택만큼만 조세 부담을 지므로 반발이 적다. 조세 제한이 없죠. 이런 경우는 공공 부분을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간주해서 조세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죠? 누가 시비가 어렵잖아요.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만 조세를 부담하므로 납세자의 선택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성이 실현된다. 이렇죠. 거두어들인 조세 수입을 투입한 정부 지출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편익 원칙을 따르는 세목 가운데 닌달의 조세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 성격상 편익 원칙은 국세보다 지방세의 조세 부담 배분으로 더욱 적합하다. 개별 공공재에 대해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편익 원칙. 편익 원칙의 장단점, 장점: 설득이 용이하고 협조적 분위기고 공평성 달성할 수 있고 균형 예산도 달성할 수 있고 지방 재정 분석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장점들이죠. 이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 그 적용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야. 현대 국가의 조세를 징수하는데 포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한계가 많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분의 자발적인 교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편익을 납세자별로 분할해서 그 크기만큼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도 않다. 편익 원칙에서 공평은 현대적 공평 개념에 위배된다. 자, 편익 원칙에서 공평은 현대적 공평 개념에 위배된다. 현대적 공평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따지잖아요.
수직적 공평은 더더욱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편익원칙은 편익을 받는 대가만큼만 내는 거니까. 능력설에 의해서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잖아요. 이렇게 현대적 공평원칙은 설명할 수가 없다. 편익원칙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적 지출의 행태에 대해서 설명이 곤란하다. 실업자 구제 등 경제 안정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편익원칙을 적용해서 확보하기도 곤란하다. 편익원칙에 적용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수익자 부담세, 이게 편익원칙에 적용된다. 일반 수익자 부담세, 국방, 치안 등 순수 공공재 공급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편익의 혜택을 받을 때 각각의 국민에게 그들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 조세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 이게 일반 수익재 부담세. 일반 수익재 부담세. 일반 수익재 부담세의 세일 구조. 세일 구조는 납세자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선호, 수요. 국민소득이 높으면 정상재에 대한 수요도 높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도 높고 공공재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확대에 제동을 걸고 공공재 공급 규모가 결정된다. 여기에서 무슨 이론이 나왔었죠? 중위투표자 이론이 설명됐었죠. 여기에서도 편익만큼 조세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일반 수익자 부담세 계속해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국민소득이 상승하면 공공재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변화한다.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공재 수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공재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변화된다. 그럼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공공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누진 구조로 설계해야 되고 그 반대이면 역진 구조가 되고 그것이 1이면 비례 구조로 설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문제점으로 편익을 분할해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탄력성 파악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수익자 부담세. 특정 수익자 부담세는 뭐예요? 그냥 특정한 사람만 편익의 혜택을 보는 경우죠. 국방, 치안 이런 거는 보통 다 편익의 혜택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수익자 부담세고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은 특정 수익자 부담세라고 한다. 특정한 준공공재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만큼만 조세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편익원칙을 적용해서 그 공급을 위한 재원을 전달하는 과세 방식이다. 특정 수익자 부담세의 세일 구조는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이 관계에 의해서 누진과세, 역진과세, 비례과세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건.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아까 얘기하면 특정한 준공공재라고 그랬잖아요. 준공공재. 요건. 첫째, 공공재의 각 이용자가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둘째, 공공재에서 얻은 편익의 수요에 대한 대가 요구 방식을 조세 형태로 연결한다. 석유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목적세들. 자, 첫 번째는 순수한 수수료와 부담금이고 두 번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목적세죠. 석유세 우리 내잖아요. 휘발유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내고 있죠. 우리 휘발유 넣으면 다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이건 지방세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고 이런 목적세들. 세 번째, 배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제 공급을 모색하는 경우. 가치제이면서 배제성을 적용하는 사례는 공용주택의 임대 등이 해당된다. 이런 특정 수익자 부담세의 특징으로 특정 수익자 부담세의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재의 공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특정 수익자 부담세는 보통세의 세수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고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을 가능케 하며
부담의 적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원칙. 능력원칙은 편의가 하면 상관없잖아요. 능력에 따랐습니다. 지불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능력 원칙에 의한 공평성을 달성해야 된다. 능력. 그러면 경제적 지위의 측정 지표는 뭐냐? 뭘 가지고 경제적 능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소득과 소비와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까 소득과 자산과 소득과 소비와 자산은 뭐라고 했죠? 일종의 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원. 여기에서 세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런 소득과 소비와 자산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지위를 측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적 지위의 측정 지표. 펠드스타인 지금도 살아계시죠? 미국의 교정학자죠. 경제학자이며 재정학자. 경제적 지위, 능력,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효용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효용 수준에서. 효용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효용의 대리 변수를 설정한다. 효용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효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뭐냐 이런 얘기. 그것이 바로 소득이고 소비고 재산이고 집합이고 임금률이고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가지고 소득세, 소비세 이런 하고 재산세는 소득, 소비, 재산에 대해서 발생한다. 자, 먼저 소득.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높죠. 한 달에 아까 여기 500만 원 번 사람하고 한 달에 1억 번 사람하고 누가 경제적 지위가 높겠습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경제적 지위가 높다 이런 얘기죠.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소득. 소득은 세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세법 고유의 용어죠. 소득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적을 것이다. 소득을 대리변수로 삼을 경우 어떤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만을 놓고 경제적 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동을 즐겨야 하겠습니까? 여가를 즐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는 노동을 즐기겠다고 하기는 그렇고 노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서 여가를 갖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죽자 사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를 즐기면서 그 여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에 투입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가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근데 그 여가는 여기다 소득에 산정이 안 되잖아요. 여가를 즐긴 사람은 소득이 적을 거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라고? 결과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이 소득을 얘기할 때는 이런 다 얘기해요. 동일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노동을 더 선호해서 높은 소득을 얻었어. 이 사람은 노동을 선호해서 1억을 얻었어. 근데 한 사람은 노동을 덜 선호하고 여가를 더 선호해서 500만 원만큼만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가를 즐긴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노동을 많이 한 사람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삶의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다른 사람은 여가를 더 선호해서 낮은 소득을 얻었다. 더 적은 조세 부담이다. 그럼 이걸 공평하다 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소비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죠. 그죠?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소비만 하고 죽을 수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사회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으면 소비는 못 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소비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빚내서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빚내서 소비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사회는 그걸 용납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시스템이 그걸 용납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용납하지 않게. 내가 알기로는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 부채가 3조였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잘하고 있냐. 그 사람은 소비 빚을 3조를 졌지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거 가능하지. 자, 3조 빚을 남기고 죽었지만 그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무지 많은 영향을 미쳤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플러스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3조를 했다. 그거는 시스템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 해도 된다.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해도 된다는 거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나 소비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을 한다. 좀 많이 소비하니까 소비에 대해서 그럼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소득은 소비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 해로운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소비니까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소득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어. 어쨌든 소비 수준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 근데 이제 여기 또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자 이정부기에 소비 수준이 높은지 어쩐지 국세청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뒷조사 다 해야 되죠.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지, 어디 가서 스페인 가서 보석을 사왔는지, 저 가죽 가방을 사왔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생활이 또 얼마나 침해가 되겠어? 그잖아요. 응? 저 사람이 가서 일을 했는지, 뒤에 가서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우리 사회에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들, 그건 소비세도 따로 설명이 되는 거죠. 다른 이론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소비를 대리변수로 삼을 경우에 어떤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의 결과만을 놓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까 소득을 설명했을 때하고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이 많으면 뭐죠?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 30동 하나 갖고 있으면 30억인데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배부르잖아요. 예?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배불러. 여러분들은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처럼 이제 시대를 이제 다 가는 사람은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배부르고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한테 하나라도 남겨주겠네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거는 일반적인 뭐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죠?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근데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 지위가 높아서 꼭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재산? 그 죽을 때 갖고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정주영 회장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가서 정주영한테 나 5천원 달라는데 나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랬다잖아요. 예? 갖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세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으면 경제적 지위는 높게 먹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원으로 재산도 세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주로 어디에 묶여 있나요?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현금이 없어서 유동성이 부족해. 쓸 돈이 없어. 평생 그렇게 쓰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부동산으로 남겨놓고 죽고 그 부동산 가지고 자식들이 행복합니까? 맨날 싸워. 서로 원수만 돼버리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재산이 많으면 세금 좀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산집합.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예산집합이 갑하고 을하고는 똑같아. 이 크기가 똑같다고 해봐요. 갑하고 을하고 똑같아. 근데 갑하고 을하고 순위는 결정할 수가 없어. 근데 갑을과 병을 비교하면 병이 월등히 높잖아요. 예산집합이 크잖아요. 직관적으로 더 크잖아요. 그럼 병은 세금 많이 내야지. 근데 갑하고 을하고는 예산집합이 똑같은데 누가 더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될지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해요? 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높은 거잖아요. 소득이 높은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자, 수직축은 근로소득이고 수평축은 여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야? 시점은 노동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 노동을 하나도 안 하고 여가만 즐겼다. 노동을 하나도 안 하고 여가만 즐겨도 소득이 이만큼 있어. 소득이 이만큼 있어. 이걸 뭔 소득이야? 비근로소득이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내가 노동을 안 해도 소득이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잖아요? 정물주의에 건물주라니.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소득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물주의에 건물주야. 노동을 안 해도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고 이거는 여가 100%잖아요. 노동을 하나도 안 해도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거. 건물 임대료 받기 임대료 소득 이런 거 있어. 이게 비근로 소득, 건물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은행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죠. 이런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지. 여가도. 여러분들도 이 소득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지. 출발하면서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주식 투자 밤새 얼마 올라갔는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아침에 눈 멀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건 주식 투자가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고대 석사과정을 고대에서 있는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어. 공인회계 상대. 나 보니까 아주 알만한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맨날 눈이 뻘게 밤새 주식 보고 있었다는 거야. 밤새. 그거는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지도 못해.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시세 차익을 팔려고 하는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건 개미 군단이잖아요. 개미 군단의 95%는 망해요. 통계적으로 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5% 성공하면 5% 들어가야 되는데 5%에 들어갈 확률이 95%에 망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5%에 들어간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 사람 보고 그 짓거리 해서는 안 된다니까. 주식을 단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출발할 때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직장 잡고 쳐들부터하면 한 돈 1,000만 원 잘 나가는 회사 사놓고 50년 뒤에 보면 그것이 1,000만 원이 매력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식투자. 그러면 그게 노후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처럼 밤새 단타를 해가지고 남은 게 아무나 하나도 없다니까 몸만 망가져. 그렇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개미군단은 95% 망하게 돼 있다니까. 누가 기관 투자자가 다 가져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보에 받잖아요. 정보가 비대칭적이잖아요.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당하겠냐고.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는 항상 속여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돈을 뺏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95%가 망하는 거예요. 개미군단. 그래서 통계 다 그러잖아요. 그럴 줄 알면서 나머지 5%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95%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지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비근로소득이 마련을 둘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거는 뭐죠?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배당소득, 은행 이자소득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자, 임금률. 임금률이 높으면 경제적 지위가 높죠. 그죠? 임금률. 저는 여기 와서 강의하면 시간당 54,000원짜리. 54,000원. 전임 교수님은 강의하면 시간당 한 20만 원 될까? 그냥 될까요? 전임 교수님은 경제적 지위가 훨씬 높고 나는 시간당 54,000원인데 경제적 지위가 낮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전임 교수님은 세금 많이 내시고 저는 세금 적게 내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얘기지. 뭐 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주 직업이고 여기 와서는 남는 시간에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직장이 겹쳤다 해서 개민 교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금률이 높다. 어떤 사람 가면 시간당 몇 천만 원씩 받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공인이 세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시간당 몇 천만 원만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사적 시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적 시장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자기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자기 월급을 받으면서 시간당 몇 천만 원에 강사를 받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적 시장에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평,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이 뭐냐면 이렇게 너도 네가 10만 원 내면 나도 10만 원 내고 이런 것들이지 뭐.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하고 이게 수평적으로 공평한 거지. 수평적으로 공평한 거지. 수평적 공평. 볼까요? 능력 원칙에서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조세 부담을 부과할 때 공평성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조세 납부 전에 동일한 경제적 지위가 있던 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동일한 경제적 지위다. 그런 공평성이 달성됐다. 수평적. 이게 수평적 공평이에요. 수평적. 이해되시죠? 수평적 공평. 그러면 수직적 공평이 뭐냐? 수직적 공평은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조세 부담을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른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낸 다음에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났는가 볼까요? 이 사람은 400만 원이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이 사람은 4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7천만 원이야. 가처분 소득이. 근데 자, 이 세금 너무 적게 냈구만. 지금 1억이면은 50% 정도 세율이 되니까 5천만 원 내야 되겠어. 그럼 이게 5천만 원 세금을 냈어. 5천만 원. 50% 5천만 원 있어.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당초에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4천하고 7천이면은 6,600만 원이었어. 근데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5천원이니까 얼마요? 4,600만 원이잖아요. 4,600만 원. 그러면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6,600만 원이었던 것이 4,600만 원을 바꿔줬다.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를 적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자, 수직적 공평 이해되시죠? 세금 납부 후에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 가처분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그러면 이 6,600만 원, 야, 이 세율을 30%에 있을 때 7천만 원 가져가고 50%에 있을 때 5천만 원 가져가는데, 그러면 5천만 원, 7천만 원 가져가면 6,600만 원 소득 격차고 5천만 원 세금을 내면 4,600만 원 소득 격차. 이렇게 4,600만 원, 6,600만 원의 소득 격차보다 4,600만 원의 소득 격차가 더 적잖아요. 이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수직적 공평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조세 부담을 하되, 여기처럼 높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조세 부담을 할 때 실현된다. 그리고 이 경제적 지위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다.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이해되시죠? 자, 조세 납부 전에 상이한 경제적 지위에 있던 납세자들에게 차등적 조세 부담을 부과한 후에 그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완화됐을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세금 내겠습니까? 1억 벌어가지고 5천만 원 세금을 내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1억 벌어서 5천만 원 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졸업하면 목표 이렇게 잡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 목표를 잡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꿈을 꾸지도 않고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냥 나는 대충 살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야.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럼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 세금 내는 거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히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경제적 지위도 높아지고, 응?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지 뭐. 그죠? 응. 많이 벌어서 많이 내라. 많이 벌어서. 응? 자, 수직적 공평이 해야 되시죠?